중국을 거쳐서 북한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참전을 2차 대전에 참전 시작하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성전국이 되는 바람에 북한을 차지하게 된 거죠. 얼마 싸워보지도 않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9일날 뭡니까?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이, 두 번째 원자폭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사실상 항복하고 그 다음날인 8월 10일날 천황의 결정으로 쇼와 천황이 사실상 직접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쇼와 천황의 결심으로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항복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받아들이기로 하는데 천황이 결정한다고 해서 쉽게 된 건 아닙니다. 쉽게 된 건 아니고 천황도 그냥 다른 사람들 의견을 물리치고 그냥 항복하자,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뭐냐면 군부에서는 계속 끝까지 강경하게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건파, 강경파가 마지막까지 계속 대치를 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자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10일날 사실상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걸 아까 꼭 그 기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가토 히로유키가 배워온 무선으로 연합국에 타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금방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그게 이제 접수가 되는 데는 12일쯤 됩니다. 연합국에. 12일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또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에 정식으로 서명하는 것은 딱 만난 건 아니지만 14일 날 사실상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끝나게 되니까 이걸 이제 정부에서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이걸 이제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천황이 직접 발표하는 걸로 합니다. 대신 천황이 직접 나서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NHK 라디오 방송국 직원 4명이 천황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몰래 비밀리에 찾아가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는데 이것도 처음에 녹음한 게 천황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안 들려가지고 또 다시 녹음하고 어쨌든 그래서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그 다음날 8월 15일 정오 무렵에 내보내는 겁니다. 물론 그 천황이 발표한 그 국민들에게 알리는 성명 비슷한 거죠. 거기에는 항복이라는 표현은 단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로 해가지고 세계 평화에 순응하고 말하자면 그걸 선언한 이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인다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 우리는 이제 항복한다 이런 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 만주에서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그날 잔치를 벌였다니 하는데 사실 한 며칠 지나서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라디오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일단 끝났습니다. 완전히 패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헌법하고 관련된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8월 30일 날 호주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일본 도쿄 요요기 공항에 도착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메가드입니다. 메가드가 8월 30일에 도착해서 사령부를 어디에 두느냐면 지금도 히비야 일본 제일 우리로 치면 광화문이죠. 거기에 제일생명 빌딩 그 빌딩에 사령부 메가드 방을 설치합니다. 거기서 바로 내다보면 천황이 사는 교코가 황궁이 그 밑에 내려다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령부를 설치하고 이제 있는데 나중에 처음에 이제 이제 사실상 이것도 내용상으로는 복잡하지만 연합국이 성전국인 연합국이 있고 또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총사령부가 있죠. 국무부,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사실상 여기도 형식상 승인은 받아야 되죠. 보고를 받고 중요한 지시면 하지. 사실은 이제 메가드가 총사령관으로서 거의 정권을 휘두르다시피 하는 거죠. 휘두르다시피 하니까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는 우선 이제 메가드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제 고노에 후미마로라고 당시에는 무임소 장관이었지만 사실은 총리급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총리를 2번이나 한 사람이었는데 자꾸 이제 본인이 사양을 해서 무임소 장관으로만 해놓고
대표로 정부 대표로 메가드를 만나게 하는데 메가드가 뭐 그냥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인사차 이제 일본도 이제 새로 헌법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후미마루는 그걸 자기 보고 헌법을 만들라는 말로 이제 받아들이고 와서 헌법 초안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일본의 일부 세력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특히 미국에서 굉장한 반론이 제기가 됩니다. 후미마루는 전범이나 다름없는데 전범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그 헌법을 기초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비난에 후미마루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 해방정국이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래서 일본만 하더라도 각청에서 뭐 헌법안이 나와가지고 당시 일본에서 이런저런 단체에서 또는 뭐 기관에서 만든 헌법 초안이 한 68개 되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헌법을 만들자는 안은 있었는데 메가드는 제일 처음에 미국과 연합국, 그 연합국은 크게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천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였습니다. 천황.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살려놓을 것이냐 죽일 것이냐는 것이죠. 죽일 것이냐는 전범 재판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전범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천황은 당연히 1급 전범이 돼서 제일 먼저 처형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는 당연히 천황을 전범으로 기소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기본이었는데 나중에 그 메가드는 자기 나름대로 현지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심지어 일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루스 베네딕트라고 미국의 유명한 여성 인류학자가 있거든요. 그 루스 베네딕트로 하여금 또 일부 조사를 하게 했는데 그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 현지에 와서 생활을 해보거나 사람들을 만나보고 한 게 아니라 각종 자료만 가지고 조사를 해서 나중에 그걸 토대로 해서 책으로 냈는데 그건 지금도 우리나라에 꽤 많이 팔리고 있죠.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본에 대해서 그 일본 뭐 군국주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본 그 국민이나 문화 전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내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메가드는 결과적으로는 천황을 살려주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 것이죠. 자기 혼자서 뭐 미국 본국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천황을 살려주기로 하고는 일본 정부에 헌법을 만들기 위한 메가드 3원칙이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메가드 3원칙. 메가드 3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러니까 천황을 최고 지위로 인정은 하되 국가에 의해서 권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한다. 아까 그 메이지 유신 때 이토 히로부미가 전제한 거하고 똑같죠, 거의.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평화국가를 지향하도록 한다. 앞으로는 전쟁을 못하고 군대를 못 가지도록 그렇게 한다. 평화국가. 그다음 세 번째가 봉건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 이건 뭐냐면 그때 남아있던 봉건제도는 뭐냐? 귀족제도. 귀족제도는 계속 세습됐거든요. 뭐 영국 이런 데처럼. 세습됐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귀족은 그러니까 귀족이란 건 그냥 이름만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돈도 받고 뭐 하니까 당시 그런 귀족 계급 제도로서의 귀족은 당대에만 하라는 걸로 그 다음 아들 때부터는 계속 안 이어지는 걸로 끝낸다. 이런 걸 세 가지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 일본에서는 그래도 뭐 헌법은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지 원칙은 원칙대로 뭐 우리가 만들면 되지 했는데 메가드 생각은 전혀 다르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메가드는 사령부에다가 그 최고사령부의 헌법초안위원회를 만듭니다. 21명. 미국인 21명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본국에서 사람들을 불러온 것도 아니고 현지 일본에 있는 미국인들 중에 21명을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군인이죠, 사실상. 대부분. 그 중에 주요 직책에 유일하게 법률가는 딱 3명, 군 법무관 3명이 있습니다.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은 대령이었고, 중령 뭐 이렇게 해서. 군 법무관 3명을 포함해서 나머지 일반 미국 사령부
문관, 무관 포함해서 21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만드는데 심지어는 거기에 피아니스트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21명의 미국인들이 밤잠 안 자고 설쳐가지고 헌법 초안을 만드는데 며칠 걸렸는지 압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걸렸습니다. 7일. 7일 만에 헌법 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 샌드위치 먹어가면서 잠도 설쳐가면서 7일 만에 만들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전혀 모르죠. 근데 일본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교수들도 동원하고 해서 정부안도 만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만났는데 이런 것도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걸 이제 그 군사령부에서 사령부에서 메가드 사령부에서 자기들이 만든 헌법 초안을 그 총 20부를 만듭니다. 20부를 만들어서 15부를 일본 정부에 줍니다. 가서 다 읽어보고 하여튼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어로 된 거죠, 당연히. 영어로 된 거. 5부는 2부는 전부 번호를 매겼는데 1호하고 2호 카피는 메가드가 갖고 나머지 3개는 자기들이 갖고 15개는 일본 정부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깜짝 놀랐죠. 이걸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무슨 영어로 된 건데다가 이걸 우리 헌법이라고 주니까 이 말이 우리 빨리 어떻게 하느냐 우왕좌왕하는데 이제 메가드 사람들이 독촉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영어로 된 걸 일본어로 옮겨가지고 그걸 또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조금 고치고 해가지고 자기 안을 내고 하면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한자로 하면 비슷하다는 식으로 해서 주권, 국민 주권이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바꾸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 메가드가 또 지시를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미국 본토에서도 반대를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가드가 밀어붙여가지고 국민 투표로 그 의회를 구성하고 투표까지 결국 하게 해서 1946년 11월 3일 날 모든 절차를 종료해서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이 일본국 헌법은 지금 일본국 헌법은 47년 5월 3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되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일본 헌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자기들은 처음에 여기서 이제 주장한 것들은 메가드가 준 헌법 초안에는 원래 이제 단원제로 돼 있는 걸 양원제로 바꿨다든지 그런 것 몇 개 외에는 그냥 거의 그대로입니다. 메가드가 지시하는 대로. 몰래 고치려고 하다가 발각돼서 다시 돌려놓은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한때 일본 헌법은 메가드 헌법이라는 그 비아냥 다른 나라로부터 그런 비아냥도 받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일본 헌법입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은 대신 처음에 천황조항은 그대로 둡니다. 메가드가 천황은 그대로 두는데 대신 상징적인 존재니까 그때 이제 바꾼 메이지 헌법 1조를 봤습니다만 그 1조는 제가 거기 적어놨죠. 거기 적어놨는데 이 메가드가 지시해서 만든 헌법 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지는 국민의 총의에 기초하며 그 외의 어떠한 것에도 기초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권을 가지는 국민 이걸 가지고 일본 내부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 천황이 국민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건 이 말이 안 되니까 이걸 몰래 고치려고 하다가 들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드디어 주권주의로 이제 국민 주권주의로 넘어온 거죠. 명목상으로나 남아. 그래서 이 헌법에 이렇게 이제 국민 주권주의가 규정이 됨으로 해서 근대적인 헌법을 가지게 된 거고. 그래서 일부 일본 학자들은 혁명이 아니라 8월 10일 날 천황이 일본 정부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고 한 게 사실상 혁명이다. 8월 혁명설이라는 게 일본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구조입니다.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일본 헌법 이야기하면서 헌법 구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하죠.
구조는 그 제목이 우선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정권의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국권 발동 또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험 및 무력 행사는 영원히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전황의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군대를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교전권이라는 것은 전쟁하는 걸 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이거는 교전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허락 없이는 말하자면 누가 침략을 해도 그 소위 말하는 자유권 행사도 할 수 없다는 거, 아예 아무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조항인데 이런 역사적 경위에 의해서 일본이 받아들이게 된 거고, 근데 이거를 만들어서 강요한 게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행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게 일본이 참전합니다. 실제로 미군이 시켜서 참전하는 거죠. 미군이 시켜서 그 전투 병력이 직접 총을 쏘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하는 거 지금 저기 호르무즈 해협에 그 어뢰 제거하려면 일본 도움이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나왔죠. 일본이 길에 그 제거하는 데는 제일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당시에 소해전, 그러니까 진해를 비롯해서 이 남해 쪽에 있는 그 길에 제거하는 작업을 일본군이 맡아서 했던 겁니다. 미군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미일 안보조약 일본에서 많이 또 엄청나게 반대하고 했죠.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안보조약에 의해서 미군을 일본에 주둔시키게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은 지금 내부에서도 논란은 많이 들어대고는 있지만, 일본은 자위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자위대를 운영하는데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를 들면 일본적으로 보수파들은, 우파들은 개헌을 하자, 구조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마치 그걸 평화헌법을 크게 해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죠. 그리고 이걸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지금 자위권을 행사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자위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상 자위를 위한 군대 보유는 가능하다는 게 이미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 상당한 지식인들도 그렇게 헌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밖에서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좀 우스운 일이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우리는 벌써 바꿔도 한 10번은 아마 바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굴욕적인 이런 헌법을 아까 46년에 공표를 해가지고 47년부터 시행하는 이 헌법을 지금 그러면 60년, 80년 됐죠. 정확하게. 80년 동안 글자 한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은 조금씩 고치긴 했지만 수정헌법으로. 일본은 아예 글자도 한자 지금 안 고쳤습니다. 현재까지. 그래도 이 헌법이라는 게 정말 묘하죠. 그래도 지금 일본이 한때 그 중간에 Japan as number one이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국가로 부상했다가 지금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헌법이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은 될지언정 현실적으로는 장애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헌법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곁들여서 이걸 하나하나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걸 또 그 구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가게 됐는가, 구조는 그러면 지켜지고 있는가, 거기에 써놓은 대로 구조의 개정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법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그건 나중에 궁금하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재밌는 게, 호주 헌법은, 지금 호주 헌법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면 호주는 지금도 영연방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국왕이 호주에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헌법에 의하면 호주라는 나라는 호주 의회에서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면
어떠한 법이든지 간에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법은 마지막에 총독이 승인을 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같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구태연한 이런 그 법을 그대로 지금 존치할 수 있느냐? 당장에 뜯어고치자라고 수시로 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도 논란이 있으니까 1999년에 2000년 직전에 1999년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고치자라는. 그런데 놀랍게도 부결됐습니다. 그 왜 부결됐느냐? 투표를 안 한 사람도 많긴 하지만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 내건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고장 나지 않은 차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 그냥 놔둬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본 게 있느냐? 영국에서 파견된 총독이라는 사람은 그때까지 사람이 총독이 바뀌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그걸 하면 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그 승인을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관행으로서 그거는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무슨 다른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승인을 부인해버리면 부결해버리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불승인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나지 않은 차는 고칠 필요가 없고 부결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정치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약간 우리하고는 비교하면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미나 우리나 아시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는 그 사람들은 법도 나름대로는 우리보다 덜 중요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시 여기지만 이 전통이나 관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가 기억을 조금만 되돌려 보면 그때 고어가 아슬아슬하게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난 뒤에 일부에서 그 투표가 좀 이상한 결과가 발생이 됐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선거 소송을 하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둥 했는데 고심 끝에 그걸 소송을 포기해 버렸죠. 그것도 일종의 법대로 규정을 중시하기보다 전통적인 관행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의 문제도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있는데 중국, 한국이 헌법을 보고 그 이외에 중남미나 이슬람 헌법은 개괄적으로만 간단히 본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이 나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략 이걸로 끝내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시고 없으면 바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게 꼭 공식적으로 규정된 국가의 성격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겠죠. 지금 군국주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그 군국주의라는 것은 군 세력이 주동이 돼서 움직이는 국가를 군국주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라고 해야 되겠죠. 여전히 천황이 존재하니까 영국처럼. 그런데 물론 일본은 여전히 일반적인 제도적인 것도 어느 정도 남아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계급 제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쿠슈인 그러니까 황족들 일가 그 자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가쿠슈인 학습원인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사립 대학으로 확대되면서 가쿠슈인 다이가쿠 그러니까 학습원 대학으로 이제 돼서 다른 사람들도 입학은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우리도 한때 그거는 계급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걸 보는데 일본은 지금도 일부 특정 사립 학교 같으면 그 유치원에 입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그냥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지금도. 우리는 한때 비슷한 게 그건 일본은 신분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한때 뭐냐면 동일계 진학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경기중학교
입학한 사람들은 시험 안 치고 경기고등학교에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본인이 원하면. 그 다음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정원이 좀 많으니 한 100여 명 많으니까 그건 이제 시험 쳐서 선발하죠. 그때 한때는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마 일본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지금도 그렇고 말이 나온 김에 일본은 아까 일본은 지금 양원제지 않습니까? 메가드 초안의 일부 그 문헌에 의하면 메가드 초안에서 초안을 처음에 일본 정부에 제시를 할 때 양원제가 아니고 단원제로 제시를 한 것은 양원제로 하나 단원제로 하나 자기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일본이 틀림없이 양원제를 주장할 것 같아서 다 무시하면 안 되니까 한두 개 협상 카드로 일부러 들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지금 중의원, 그러니까 상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하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이 있죠. 이 일본은 이 의사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본에 거기 가면 국회의사, 의회 의사당이 하나가 있죠. 하나가 있는데 의사당 안에 들어가면요. 양쪽 모퉁이 쪽에 세 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동상이 서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의회 제도 확립 때 공헌을 세운 오쿠마 시게노부라는 사람도 총리까지 했는데 나중에 와세다 대학 설립자입니다. 오쿠마 시게노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그거는 인권 운동 하던 사람인데 이타가키 다이스케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일본 예를 들면 근대 의회 정치를 수립하는데 가장 공헌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 사람의 동상이 있고 나머지 한쪽에는 네 모서리 중에 한쪽은 빈 좌대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 당신이 저 나머지 남은 한 자리의 주인공이 되라, 그런 뜻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나중에 한번 도쿄 관광 가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는 사실은 한일 합방되기 전에 강제 합병되기 전 1년 전에 1909년에 이제 안중근한테 저격됐지만 사실 그때 당시 그 짐작을 해보면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서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완전 천황 다음 가는 최고의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안중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 알 수가 있는 거죠. 천황가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최고 1인자였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중근은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진만 보고 계속 이제 익힌 다음에 가서도 그때 세 사람인가 서너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저자가 이토 히로부미가 틀림없을 거다 해서 거기에 세 발을 쏘고 나머지는 이제 두 발은 다른 데 쏘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 다음에 일본이 항복하는데 아까 생략은 했습니다만 9월 초에 9월 며칠이죠. 그때 요코하마 앞바다에 있는 요코하마가 아니고 도쿄만 있는 미군 군함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식을 하죠.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식을 하는데 연합국 몇 나라 대표들하고 일본 정부 대표들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군 외무부 장관이 이름이 뭐였더라? 외무부 장관이 누구였냐 하면 시게마스 마모루입니다. 시게마스 마모루라는 사람도 일본 정부 대표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는데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한쪽 다리 없이 목발을 짚고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왜 한쪽 다리가 없느냐? 그때가 1945년이었는데 45년 9월 2일이었는데 1936년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 천황 생일 무슨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윤봉길이 던진 폭탄에 다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그 사진도 어디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의원, 참의원은 미국의 상원하고 같은 역할인가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주가 있으니까 주 대표로 이제 2명씩 상원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메가드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말로는 처음에 받아들여줄 생각을 미리 하면서도 일본은 미국처럼 연방도 아니고 주도 없는데 굳이 양원할 거 있느냐 그렇게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중의원은
일종의 뭐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한 일종의 일본에 사실상 존재하는 계급 사회에서 비족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귀족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기보다도 일정한 직역으로 일반적인 그 입법 업무 외에 일반적인 직역별 특별한 그런 이제 업무나 외교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전담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게 자기들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연호를 지금도 쓰는데요. 예. 그 연호는 어디 중의원이나 참의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 연호는 그러니까 황실에서 합니까? 아니 황실에서 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저 천황이 개성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합의를 해서 황실 전범이라는 것도 따로 있거든요. 거의 일본에서는 사실상 황실에만 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실 전범은 헌법이나 비슷하게 이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죠. 그거는 황실 내부의 의전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호를 결정하는 거지, 일반 국민의 의사를 참작해서 받들어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